엄마, 더 먹고 싶어. 아이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숨을 죽인 목소리였죠. 조용히 해. 혼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겨우 버티는 목소리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장면을 한 남자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죽이며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죠. 5년을 그리워한 아들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사람을 본 것처럼요. 여러분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차도건은 또 같은 꿈을 꿨어요. 죽은 아들이 나왔습니다. 25 처음 회사에 인턴으로 출근하던 날처럼 넥타이를 빗둘게 매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도건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이었어요. 차갑고 고요한 천장. 5년째 반복되는 새벽이었습니다. 도건은 한동안 그 자리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웃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 눈꺼풀 안쪽에 남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한 번에 되지 않아 2번 만에 겨우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 식탁 앞에 앉으면 거기엔 항상 아들 사진이 있었어요. 영정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도건이 직접 골라 세워둔 사진이었죠. 차정민이 31살 생일에 케이크 앞에서 쑥스럽게 웃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도건의 손이 찻잔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못 마시고 그대로 두었던 찬물이었어요.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도건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발등을 적셨어요. 슬리퍼 안으로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지만 도건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내가 널 죽인 거냐? 낮고 쉰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건은 결국 외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경호원도 부르지 않았고 비서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위에 운동화를 대충 깨어 신고 혼자 현관문을 나섰어요. 이 넓은 집이, 이 고요함이 전부 다 숨을 막히게 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뺨을 때리듯 차가웠습니다. 방향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이면도로를 따라 발이 가는 대로 걸었어요. 공원 입구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른 새벽인데도 공원 한쪽 구석에 간이 테이블이 2개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현수막에 무료급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줄은 이미 20명이 넘었어요. 허리 굽은 노인, 점퍼를 구겨 입은 중년 남자, 아이를 옆에 세운 여자. 도건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더 먹고 싶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최대한 작게 말하려고 한껏 참은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어린아이가 어른 눈치를 보며 겨우 꺼낸 말이었죠.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들리잖아. 여자 목소리가 낮게 받아쳤습니다. 날카롭지만 속에서 떨리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버티는 목소리였습니다. 도건의 발이 멈췄어요. 여자가 아이 입을 막으려 몸을 구부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건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건은 굳었습니다. 서울인이었어요. 5년 전 그 현관 앞에 서 있던 며느리였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쫓겨나가던 날 밤 단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똑같이 살아 있었어요. 서울인? 이름이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서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기 몸 뒤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국밥을 나눠주던 봉사자 한 명이 도건 쪽을 흘끔 보더니 국자를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분 차 회장님 아니야? 작은 소리였지만 금세 주변으로 퍼졌어요. 사람들 시선이 도건에게 쏠렸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나 나올 법한 노인이 새벽 무료급식 줄 앞에 허름한 외투 차림으로 서 있으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죠. 서울이는 그 시선들이 자신에게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마 이런 시선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아이가 엄마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까만 눈이 크고 맑은 아이였어요. 낯선 노인을 빤히 올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런데 도건의 가슴 어딘가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아이의 눈썹이었습니다. 눈 아래 아주 작은 점이었어요. 코와 입술이 이루는 선이었습니다. 낯선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정민이? 무의식 중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입에서 나온 뒤에야 자신이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갑자기였습니다. 버티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대로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새벽 공원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주변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저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했어요. 그런데 도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얼굴만 보였어요. 서울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세요. 낮고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도건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쏟아지면서 새벽 공원 바닥을 적셨어요. 아이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작은 두 손으로 얼른 그릇을 주우려 쪼그려 앉았습니다. 쏟아진 밥알을 도로 담으려 했어요. 추운 새벽 공원 바닥에 그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밥알을 한 알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줄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또 왔네. 애 데리고. 서울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감각마저 이미 다 닳아 없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건이 손을 뻗었어요. 아이를 향해서였는지 쏟아진 밥그릇을 향해서였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 손을 내미느냐는 생각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밀려왔으니까요. 서울인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릇은 내버려 두고 아이를 일으켰어요. 가자. 딱 한마디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도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겼어요. 도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었어요. 무료급식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건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이가 흘린 국물이 새벽 공원 바닥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건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식탁 위 아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번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밥알을 줍던 아이의 손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으니까요.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공미자였어요.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부엌 입구에 서서 도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묻는 것 같지만 사실 별로 궁금해하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저 혼자 잠들지 못하다 남편 발소리에 나온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인을 봤어. 도건이 낮게 말했어요. 순간 공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원 근처에서 무료급식줄에 서 있었어. 아이도 데리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얘기는 꺼내지도 마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도 않았고 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건은 아이 얘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공미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어요. 그날 밤이 깊도록 도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래된 서랍을 뒤졌어요. 한참을 뒤지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차정민이 5살 때 찍은 영상이었어요. 집에 아직 오래된 재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건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그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 속에서 정민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이 크고 맑은 아이였어요.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지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어요. 도건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까 공원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까만 눈 아래 작은 점, 입술선,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까지. 도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거야.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스스로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화면 속 정민이의 얼굴과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확인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확인하기가 두렵다는 마음이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저 아이가 정말로 정민이의 아이라면 그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도건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영상 속 정민이가 또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건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회장이 모자 하나 눌러쓰고 공원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쪽에서 서울인과 아이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서울인 손을 잡고 조잘조잘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이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웃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도건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멀찌감치 거리를 두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했어요. 아이를 봤습니다. 걷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공원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끝부분을 톡톡 두드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생각에 잠길 때면 손에 잡힌 물건을 그렇게 두드리는 버릇이었어요. 도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버릇이었어요. 정민이가 꼭 저랬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면 손에 잡힌 게 뭐든 검지로 톡톡 두드렸어요. 볼펜이든 숟가락이든 리모컨이든.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도건이 그게 신경 쓰인다고 한번 말했더니 정민이가 멋쩍게 웃으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도건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뛰어가다 공원 바닥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건의 몸이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손이 먼저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서울인이 이미 낚아채 세운 뒤였어요. 도건의 손은 허공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울인이 뒤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리고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따라오시는 거예요?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감정도 없고 여지도 없었습니다. 도건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가 서울인 옆에서 도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어제 그 할아버지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서울인이 아이 어깨를 당겨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건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끊고 아이 손을 잡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도건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공원 출구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자원봉사자가 혼자 멍하니 서 있는 도건을 보더니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도건이 고개를 저으니 그냥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도건은 천천히 가까운 벤치에 앉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뻔할 때 반사적으로 뻗었던 그 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이의 눈, 그 버릇, 그 얼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건은 네, 핸드폰을 알겠습니다. 이따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조사할 게 하나 있어. 지금 바로.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공원 안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아이가 흘렸던 밥그릇 자리, 그 근처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건에게는 그 빈 바닥이 자꾸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건은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터였어요. 그 시간 동안 도건의 머릿속은 자꾸만 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공원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도건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건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건, 아드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건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그대로 책상에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울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응급실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뛰어왔는지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였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도건이 오는 걸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수술 중이에요.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목소리가 잘게 떨렸어요. 그래도 울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서울이는 그 밤을 꼬박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공미자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병실 앞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자지 않은 채로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공미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언제부터인지 공미자는 서울인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혼수 상태인 동안 무언가를 조용히 꾸미고 있었어요. 도건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어요. 사단이 난 건 사고 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도건이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공미자가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들어오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이것 좀 봐요.
공미자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건이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서울인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낯선 남자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웃고 있었고 남자가 서울인의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각도 때문인지 꽤 가까워 보였어요. 이게 뭐야? 도건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 여자가 한 짓이에요. 공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직접 사람 시켜서 확인한 거예요. 몇 번을 만났대요. 당신 눈에는 저 여자가 얼마나 착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래요. 도건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굳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 사진은 공미자가 사람을 시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서울인이 병원 사무실에서 알게 된 보호자 동행 봉사자였던 그 남자와 병원 로비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것이었어요. 각도를 잡고 자르고 가공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건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놓인 것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내보내야겠어. 도건이 낮게 말했습니다. 공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안도가 스치는 것을 도건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울인이 병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도건과 공미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울인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나. 공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 서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어렵게 할 것 없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서울인이 도건을 봤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도건은 서울인을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걱정도 없었고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어요. 서울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몰라. 도건의 입에서 짧은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딱딱했어요. 서울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어요. 그런데 도건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버님, 서울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이번엔 흔들렸어요. 도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서울인에게서 걷었어요. 그냥 옆을 봤습니다. 마치 서울인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버텼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제대로 꾸린 것도 아니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서류 봉투 하나를 가방에 우겨 넣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두고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서울인이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도건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서울인 쪽을 보고 있었지만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서울인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을 거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믿었던 시아버지의 그 차가운 시선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조용했는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건은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자신이 서울인에게 보냈던 그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사진을 받고
아내 말을 들었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밥알을 줍던 그 아이의 손이 자꾸만 겹쳐졌어요. 도건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만약 그 사진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게 꾸며진 것이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도건은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건은 공원에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공미자가 문 앞에서 한 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 쪽 의자에 앉아 어두워지는 바깥을 바라봤어요. 5년 전 기억이 오늘따라 유독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서울인을 내보낸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인이 집을 나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적이 괜찮아.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아무도 깨어나지 할아버지 못할 거라고 아파요. 했던 차정민이 알라, 곧 나아질 눈을 뜬 거야. 것이었어요. 고마워요. 담당 의사가 거의 함께 불가능한 이겨내자. 일이라고 했는데 괜- 어느 새벽 정민의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도건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정민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2달 넘게 누워있던 사람의 몸이었어요. 그래도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건이 손을 잡자 정민의 손가락이 힘없이 움직였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모래를 씹은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2달 만에 내뱉는 말이었어요. 응,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 도건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어요. 정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봤어요. 도건이 있었고 공미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민의 눈이 병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미자를 봤어요. 우린이는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2달 만에 눈을 떠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어요. 공미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건은 그 표정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그 여자 얘기가 왜 나와? 어머니, 우린이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정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공미자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도건은 마음에 걸렸어요. 제발 바른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미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갔어. 차갑고 짧은 말이었어요. 정민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떠나버린 거야. 병실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건은 숨을 참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도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유리창 너머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불을 붙이는데 3번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도건이 선택한 전부였습니다. 정민은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밥을 줘도 반도 먹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가 우울증 증상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도건이 병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였어요. 정민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연한 하늘색 바탕에 가장자리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서울인의 것인 게 분명했어요. 병실에 두고 간 물건이었을 거였습니다. 도건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밥은 좀 먹었어?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정민이 손수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우린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진짜로요. 도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건의 입술이 움직이려 했어요. 몇 번이나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 안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막 눈을 뜬 아들에게 진실을 말했다가 더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게 핑계였는지 진심이었는지 도건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쉬어. 지금은 몸 회복이 먼저야. 그 말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도건에게 등을 보인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민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었어요. 재활치료 일정도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고 밥상을 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건이 방문을 두드리면 들어오라고는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베개 및 손수건을 꺼내보거나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손수건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민이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공미자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정민은 그냥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했어요. 표정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지만 공미자는 그냥 보냈습니다. 도건도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건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 외곽도로 절벽 아래에서 차량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차 번호를 확인하니 정민의 차였습니다. 도로 위에는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핸들을 꺾은 흔적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건은 전화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핸들을 꺾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재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공미자가 복도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절벽 아래를 스쳤을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도건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베개 밑에 그 손수건을 두고 나갔다는 것을 나중에 방을 정리하다 알았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두고 갔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장례식은 아들, 사흘 네가 동안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치러졌습니다. 떠날 줄은 몰랐어. 도건은 장례식 내내 엄마는 너를 멍한 영원히 잊지 상태였어요. 않다. 조문객들이 이제 손을 어떻게 잡으며 살아보겠구나. 뭔가 말했지만 들리지 아들,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고 또 고개를 숙였어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공미자는 달랐어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미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미자의 울음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 널 살리려 그런 거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었어. 엄마가 다 널 위해서 한 거라고. 처음엔 그냥 넋이 나간 사람의 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됐어요. 그 여자만 없애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가 틀리지 않았어. 엄마가 다 잘하려고 한 거야. 도건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굳었습니다. 공미자는 아들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오열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이 부축하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내가 다 한 거야. 다 살리려고 한 거야. 그런데 왜 이래? 엄마 말대로 했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어? 그 말이 도건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 살리려고 한 거야. 그 여자만 없애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 도건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없애면 나을 수 있다고. 그 여자만 없애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미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들이
그냥 슬픔에 넋이 나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느껴졌어요. 도건은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정민이 웃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건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그 병실에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돌아 들어가 말했더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뒤였어요. 그 절벽 아래서 차갑게 혼자였습니다. 도건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도건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아들이 혼수 상태일 때의 고요함은 그래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눈을 뜰 거라는 기다림이요. 그런데 지금의 고요함은 달랐어요.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도건은 그 고요함 속에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서울이는 어디선가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울인이 집에서 쫓겨난 건 가을이었어요. 외투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나온 날 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벽이 워낙 얇아서 옆방 사람 기침 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그래도 지붕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약국에서 산 테스트기를 고시원 좁은 화장실에서 혼자 확인했습니다. 2줄이었어요. 서울이는 그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라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날 밤 차가운 눈으로 외면했어요. 서울이는 그냥 혼자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고시원 공용 거실에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는 그 앞을 지나치다 발이 멈췄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건설그룹 회장 아들 차정민 씨 사망. 시 외곽도로 절벽 아래서 차량 발견. 브레이크 흔적 없어. 서울이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서울이는 알았어요.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배로 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공용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민 씨, 입술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울었지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어요. 배를 감싼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뒤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이는 좁은 고시원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벽이 얇아서 참았습니다. 그냥 이불 속에서 조용히 오래 울었어요. 아이는 이듬해 봄에 너무 태어났습니다. 아파요. 서울인 혼자 병원에 갔어요. 분만실 안에 손잡아줄 제발 사람이 도와주세요. 없었습니다. 진통이 오는 동안 혼자 버텼어요. 간호사가 힘주세요 할 때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때서야 서울인도 울었어요.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어요. 빨갛고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서울이는 그 얼굴을 보면서 단번에 알았습니다. 코가 남편이었어요. 귀도 그랬습니다. 입술선도 그랬어요. 이든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서이든.
아이 성은 서씨로 했어요. 차씨 집안에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알릴 방법도 없었고 알려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서울인 혼자 낳고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했어요. 공장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일이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낮에 봐준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했어요. 사장이 위생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둬야 했어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잠든 새벽에는 됐지만 깨어나면 힘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애가 울면 민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일자리가 끊길 때마다 조금씩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반지하에서 고시원으로 그리고 쪽방으로 갔습니다. 쪽방에서 밀린 월세를 못 내자 거리로 나왔어요. 임시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쉼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이든이 자랐습니다. 아이는 이상하리 많지 잘 울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도 참는 눈치가 있었습니다. 서울인이 밥을 주면 천천히 먹었어요. 서울인이 자기 밥을 덜어주면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배 안 고파? 진짜로? 응, 진짜. 이든은 그 말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서울인 쪽으로 내밀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먹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받아 먹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저기 봐. 이든이 6살이 뭐가 됐을 보이니? 때였어요. 빨간 거. 아이가 어느 날 맛있겠다. 저녁 불쑥 물었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엄마, 나 아빠 없어? 있어.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이든이 잠시 생각하는 얼굴을 했어요. 그러다 다시 물었습니다. 하늘에 있으면 나한테 올 수 없어? 응. 왜? 서울인이 이든을 당겨 안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냥 꼭 안았어요. 이든이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든을 재운 뒤 서울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든이 크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였어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도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언젠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이든의 권리였어요.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 그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는 다음 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아버지 쪽에 양육비를 청구하시려는 건가요? 서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이한테 자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그게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지요. 상담사가 잠시 서울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신 경우에는 인지 청구 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 집안이 인정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그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맞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서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쉽지 않습니다. 서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쉽지 않다는 말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울인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든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상담소 문을 나서다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손에 취재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PD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남기표라고 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큐를 준비 중인데요. 서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라면 아이 얼굴은 절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서울인이 멈췄습니다. 남기표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고 싶으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서울이는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명함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명함이 주머니 안에 있던 날들 동안 서울이는 계속 버텼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있었어요. 이든을 재우고 나서 쉼터 구석에 혼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이든을 깨웠어요. 이든아, 일어나. 오늘도 가야지. 어디려 하고 이든이 눈을 비비며 물으면 서울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 하루가 쌓여서 5년이 됐습니다. 6. 비서실장에게서 중간 보고가 들어온 건 조사를 지시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건은 서재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인 씨 현재 거주지는 확인됐습니다. 다만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야? 쪽방입니다. 시 외곽 쪽이에요. 도건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이는 같이 있습니다. 올해 6살이고요.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도건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햇살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더 조사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조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들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보고서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직접 보면 현실이 보고서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건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혼자 차를 몰았어요. 비서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어요. 도착하고 나서 차 안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건물이었어요. 건물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일부는 테이프로 틈을 막아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입구 쪽에 낡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른 신발 사이에 작은 아이 운동화가 한 켤레 있었습니다. 도건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한참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거실 하나만 한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을지, 그 안에서 서울인과 이든이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 입구에서 서울인이 나왔습니다. 이든이 옆에 있었어요. 이든은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는 아이 점퍼 지퍼를 올려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건은 차 안에서 몸을 낮추며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이 차에서 내려 멀찌감치 따라 걸었어요. 들키지 않으려 건물 담벼락 쪽으로 붙어 걸었습니다. 서울인이 들어간 곳은 편의점 옆 작은 가게였어요. 손으로 쓴 구인 안내문이 유리문에 붙어 있는 가게였습니다. 서울인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든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든이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유리 너머 과자 진열대를 바라봤어요. 도건은 그 모습을 전봇대 뒤에서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인이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든이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인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다시 걸었어요. 거절당한 거였습니다. 도건은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또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세탁소였어요. 서울인이 들어가고 이든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더 짧았어요. 5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감정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든이 서울인 손을 꼭 잡았어요. 서울인이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골목 모퉁이로 들어갔습니다.
도건이 조심스럽게 따라가다 멈췄어요. 골목 안에서 서울인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어요. 딱 10초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이든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배고프지? 가자.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건은 그 골목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10초였습니다. 서울인이 무너진 시간이 딱 10초였어요. 그리고 10초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공원이었어요. 무료급식 차량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 도건이 서울인을 발견했던 그 공원이었어요. 서울인이 이든과 줄을 섰습니다. 이든이 무언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지 서울인 손을 당기며 가리켰어요. 공원 비둘기 떼였습니다. 비둘기들이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이든이 두 팔을 벌리고 비둘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둘기들이 푸드득 날아올랐어요. 이든이 깔깔 웃었습니다. 맑고 큰 웃음소리였어요. 도건은 멀찍이 서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도 비둘기를 보고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배식을 받아 나온 서울인이 이든을 불렀어요. 이든이 뛰어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이든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는 이든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밥은 천천히 들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든이 더 달라고 하자 서울인이 자기 그릇에서 덜어줬습니다. 자기 것을 덜어주고 나서도 웃고 있었어요. 도건은 그 장면을 나무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든이 밥을 먹다 말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달려가서 집어들었어요. 서울인이 소리쳤습니다. 이든아, 그거 버려. 근데 안 뜯었어. 버려야 해. 이리 와. 이든이 아쉬운 듯 봉지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인이 이든 손을 잡고 손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이든이 엄마 손수건 냄새를 맡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도건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무릎이 힘없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를 잡았어요. 눈물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어요. 이게 자신이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자신의 방관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내가 이걸 만든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도건은 하루 종일 두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든이 잠든 뒤 서울인이 불빛 아래서 뭔가를 쓰는 것을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구직 신청서였습니다. 몇 장이나 됐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느렸어요. 피곤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도건은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걸음을 돌렸습니다. 주차해 둔 차로 돌아왔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 위에 이마를 얹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어요. 그날 밤 도건은 아들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갔어요. 늦은 밤이라 묘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건이 비석 앞에 섰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도건은 외투깃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도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그것뿐이었어요. 그 뒤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만 부르고 오래 서 있다가 돌아왔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봐. 조사 결과 다 가지고 와. 전송하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두렵더라도 봐야 했습니다. 도건은 그렇게 결심하고 차를 몰았어요. 차창 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를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도건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고 봉투를 그냥 봤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 머리카락을 확보해서 진행했고 회장님 혈액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와 손자 간 검사로도 혈연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부 손자 관계 일치, 혈연 확률 99.9% 이상. 도건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비서실장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일치합니다. 회장님, 그 말이 서재 안에 떨어졌어요. 도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나가 있어. 도건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도건은 한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도건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봉투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은 조사 보고서였어요. 서울인의 현재 상황, 이든의 출생 기록, 이든의 출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건의 눈이 그 날짜에서 멈췄어요. 출생일을 보고 그 위로 눈을 올렸습니다. 서울인이 쫓겨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두 날짜를 비교했습니다. 계산이 됐어요. 서울인이 집에서 나간 시점에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것이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때 말하려던 게 그거였구나. 5년 전 현관에서 서울인이 입을 열었다 닫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신발을 신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울인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에야 알았어요.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건은 눈을 피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그 침묵이 서울인의 입을 닫게 만든 것이었어요. 도건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서류를 놓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서류가 책상 위에 흘러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폈어요. 숫자와 수치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결론 란에 적힌 말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조부관계 일치, 친손자 확률 99.9% 이상. 도건의 손이 그 문장 위에 올라갔어요.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도건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 한쪽 벽에 아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전에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민이 25살 때 찍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건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보고서와 함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든의 사진이었어요. 공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든이 비둘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건이 두 사진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왼손에 정민의 사진, 오른손에 이든의 사진이었어요. 눈썹이었습니다. 눈 아래 작은 점이었어요.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였어요. 달라야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사람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을 건너 같은 얼굴이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건의 무릎이 풀렸어요. 의자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로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열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멍하게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보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이 더 깊은 슬픔이었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도건이 정민의 사진을 봤어요. 정민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이가 있었구나. 내가 몰랐어. 내 아이가 거기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엄마가 5년을 혼자 버텼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왜 쫓겨났는지도 모른 채로.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어요. 미안하다. 정민아, 미안해. 그 말이 서재 안에 퍼졌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5년 전부터 없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도건은 다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서울인 씨가 접촉한 PD, 남기표라는 사람 있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알아봐.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님, 혹시 그 취재를 막으시려는 건지요? 도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도건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봤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조부관계 일치.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자였습니다. 공원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밥알을 줍던 그 아이가 비둘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깔깔 웃던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였어요. 5년 동안 무료급식 줄에 서고 쉼터를 전전하고 학교도 못 다니며 살아온 그 아이가 차정민의 아들이었습니다. 도건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공미자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미자를 스쳐 지나쳐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서울인 앞에 설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도건은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도건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요. 아들 묘소 방향으로 차가 달렸어요. 오늘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름만 부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도건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눈앞 도로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아들 묘소에서 돌아온 날 밤, 도건은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기표 PD가 만남에 응했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인이 허락한 경우에만 만나겠다고 했어요. 도건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조건이었어요. 서울인에게 연락이 닿은 건 이튿날이었습니다. 차도건이 남기표 PD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서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이 오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서울인의 답은 짧았습니다. 만나도 됩니다. 대신 제가 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주세요. 남기표가 도건의 집을 찾아온 건 사흘 뒤 오후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도건의 서재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남기표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하세요. 남기표가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처음부터. 남기표가 수첩을 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인이 쫓겨난 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기표가 서울인에게 처음 말을 건 것은 법률 상담소 복도였어요. 그때 서울인은 거절했지만 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년쯤 지나서 서울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기표는 서울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인 씨가 쫓겨난 이유를 처음엔 본인도 몰랐어요. 남기표가 말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내보낸 거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유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도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유를 언제 알았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남기표가 수첩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무당을 찾아간 건 아드님 사고 나고 열흘쯤 뒤였습니다. 그 무당을 저도 직접 찾아갔어요. 무당이 뭐라고 했어요? 남기표가 잠시 도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무당은 며느리 얘기를 꺼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며느리 얘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며느리 때문이냐고 먼저 물었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그냥 사모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라고 했어요. 도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원한 게 처음부터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무당은 그 수단이었던 거고요. 도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기표가 수첩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보여드린 사진 있지 않습니까? 서울인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그 사진이요. 도건의 눈이 남기표에게 고정됐어요. 그 남자는 병원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들 옆에서 말동무가 돼주는 봉사자였어요. 서울인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아드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인사 나누는 걸 멀리서 각도를 잡아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모님이 사람을 시켜 만든 사진이었습니다. 도건이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떴습니다. 계속하세요.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남기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인이 쫓겨나고 정민이 깨어났을 때 공미자가 한 거짓말까지였어요. 도망갔다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던 그 말.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남기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미자가 주변 지인에게 그 거짓말을 미리 맞춰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어요. 도건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무당도 사진도 거짓말도 전부 처음부터 공미자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가 내민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내가 가져온 사진을 보고 며느리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병실에서 아들이 물을 때 복도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회장님, 남기표가 조용히 불렀어요. 서울인 씨가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도건이 남기표를 봤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PD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차 회장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달을 허락한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도건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기표가 녹음기를 껐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남기표에게 도건이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남기표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도건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녹음기가 있던 자리를 봤어요. 이미 없어진 자리였습니다. 남기표가 가져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어요. 무당도 수단이었고 사진도 만들어낸 것이었고 거짓말도 미리 맞춰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공미자가 있었어요. 도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공미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도건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왔어요? 도건이 공미자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천천히 앉았습니다. 공미자가 TV를 껐어요.
도건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말이야. 도건이 말했어요. 공미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5년 전에 나한테 가져온 거. 서울인이 다른 남자 만난다고 보여준 그 사진. 그게 왜요? 만들어낸 거지. 공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그런 걸? 미자야. 도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 알아. 공미자가 시선을 피했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살았잖아요. 그 여자 내보내고 나서 아들이 깨어났잖아요. 도건이 공미자를 봤습니다. 살았다가 죽었잖아.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미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아들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는 그저 아들 살리려고. 서울인이 그때 임신 중이었어. 공미자가 굳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그 아이가 지금 6살이야. 정민이 아들이야. 내 손자라고. 공미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그 아이가 5년 동안 무료급식줄에 서 있었어. 쉼터를 전전하면서 유치원도 못 다녔어. 그게 누구 때문이야. 공미자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임신한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애가 말을 했어야지. 도건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나한테. 그날 현관에서 돌아서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눈을 피했어. 공미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미자야, 당신이 한 일은 달라.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공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아들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애만 없애면 아들이 나을 거라고. 나는 그걸 믿었어요. 믿었다고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도 돼? 도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내쫓고 거짓말로 아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았어? 아들도 죽고 손자는 5년을 거리에서 살았어. 당신이 살리려던 그 아들은 당신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야. 공미자가 오열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도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마음도 달래주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어요. 도건이 거실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공미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서고 나서야 도건은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늦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서울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공미자와 마주한 날 이후로 도건은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랐어요. 비서실장이 걱정이 된다며 하루에 한 번씩 확인 전화를 했지만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공미자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도건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안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째 새벽 도건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아들 묘소였어요. 이번엔 이름만 부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새벽땅이라 냉기가 바지 무릎을 타고 올라왔어요. 도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꿇었어요. 정민아, 이 애비가 서울인한테 가야 할 것 같다.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아.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하게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지, 그 사람한테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릎 꿇는 늙은이 하나가 뭔 소용이냐 싶기도 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석 주변 마른 풀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가야겠지. 안 가면 안 되니까. 내 아이한테도 서울인한테도 내가 해야 할 게 있으니까. 도건이 두 손을 비석에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지켜봐라. 이번엔 눈 피하지 않을게.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도건이 쪽방촌 앞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쪽방촌 입구가 보였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며칠 전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렸어요. 건물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밖에서 기다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됐을까요? 쪽방촌 입구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고개를 드니 이든이었습니다. 쪽방 입구 계단 위에 서서 도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까만 눈이 동그랗게 도건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서 봤던 할아버지 맞지요? 도건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든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도건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인이었어요. 이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인의 눈이 도건을 발견하는 순간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울인이 이든에게 먼저 말했어요. 이든아, 안에 들어가 있어. 왜요? 어른들 얘기 있어. 들어가. 이든이 도건을 한 번 더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문이 닫혔어요. 서울인이 계단 아래로 내려와 도건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5년 전 현관에서 쫓겨나던 날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도 단단했습니다. 도건이 서울인을 봤어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이 먼저였습니다. 도건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통증이 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울인이 굳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도건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눈을 피했어요.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알아요. 서울인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손자가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이 5년을 그렇게 살았고요. 그게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 시작을 막지 못했어요. 서울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건을 일으키려고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그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일어나시라고요. 이번엔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던 그 목소리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에요. 서울인이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왜 쫓겨났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몰랐고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아무도요. 도건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이든이가 처음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해줄 말이 없었어요. 아이한테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다 제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서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흘리고 싶지 않은 눈물인 것 같았어요. 손으로 닦으려다 그냥 뒀습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뭔데요? 도건이 고개를 들어 서울인을 봤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서울인이 도건을 봤어요. 보상도 못해요. 그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그냥 죄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울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이든이었습니다.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나온 것이었어요. 이든이 엄마 옆에 서서 도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도건을 봤어요. 아이 눈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서울인이 이든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이든을 봤어요. 이든이 서울인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서울인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어요. 도건을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번엔 달랐어요. 아까와 같은 말이었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건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바지 무릎 부분에 시멘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인이 이든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도건을 봤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요. 도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요.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이든이 때문이에요. 도건이 이든을 봤습니다. 이든이 도건을 올려다봤어요. 까만 눈이었습니다. 정민의 눈이었어요. 이름이 이든이구나. 도건이 말했습니다.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이든이에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민의 어릴 적 목소리와 겹쳐졌어요. 도건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어요. 이든이 도건 쪽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예요.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를 어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도건이 그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함께 서 있었어요. 서울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전히 닦이지 않았어요.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그냥 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골목 끝에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낡은 건물 벽에 그 빛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건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늦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늦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었습니다. 도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초등학교 근처, 조용한 동네, 적당한 크기의 전세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서울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며칠 안에 세 곳을 추렸어요. 도건이 직접 가서 봤습니다. 두 번째로 본 집이었어요. 단층 주택이었는데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앞에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이든이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인에게 연락했어요.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보긴 볼게요. 결정은 제가 해요. 그럼 되지. 서울인이 집을 보러 왔어요. 이든도 함께였습니다. 이든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한 바퀴 빙 돌았어요. 풀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서울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사가 결정됐습니다. 이든이 유치원에 가는 첫날이었어요. 서울인이 이른 아침부터 이든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 가방이었어요. 도건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울인이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든이 가방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까만색의 작은 별이 그려진 가방이었어요. 이든이 가방을 메어보더니 딱 맞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인은 그냥 뒀어요. 유치원 정문 앞에서 서울인이 이든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긴장돼? 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먼저 말 걸어봐. 어렵지 않아. 엄마는 어떻게 알아? 서울인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옛날에 해봤거든. 이든이 피식 웃었어요.
가방 끈을 고쳐 매고 정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서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든이 손을 흔들고 돌아섰어요. 서울인이 한동안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서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건이었어요. 학교 담장 옆에 모자를 눌러쓰고 서 있었습니다. 이든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건이 멋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서울인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모른 척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인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이든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서울인을 봤어요. 엄마, 응, 오늘 민준이가 나한테 아빠 없냐고 했어. 서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 있다고 했어. 하늘에 있다고. 그랬더니 하늘에 있으면 아빠냐고 했어. 서울인이 이든을 봤어요. 이든이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속상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서울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든아, 응, 아빠가 하늘에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엄마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듣고 싶어? 이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응. 서울인이 밥상을 치우고 이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웃으면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손에 뭔가 잡히면 검지로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든이 그 말을 듣더니 자기도 그런다고 했습니다. 서울인이 알아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닮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든이 한참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야? 서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응. 그럼 할아버지한테 아빠 얘기 들을 수 있어? 서울인이 이든을 봤어요.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서울인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다음 날 서울인이 도건에게 연락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도건이 나왔습니다. 이든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서울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건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지만 둘 다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울인이 먼저 말했어요. 이든이가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도건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정민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걸 좋아했는지, 그런 건 아버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도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든이한테 정민 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 알았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든이를 위해서 서울인이 선을 분명히 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건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알겠어. 이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게. 서울인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말해요. 공미자 씨 소식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도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어쩌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든이한테도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도건이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맙구나. 서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울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도건과 서울인 그리고 이든 셋이 함께 정민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서울인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든이 아버지 묘소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묘소 앞에 셋이 섰습니다. 이든이 비석을 천천히 읽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읽었습니다. 차정민. 또렷하게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빠야?
서울인이 이든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응. 이든이 비석을 한동안 봤어요. 그리고 도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건이 이든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소 앞 잔디 위였어요. 이든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웃을 때 눈이 없어지는 사람이었어. 너처럼. 이든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처럼요? 응. 그리고 손에 뭔가 잡히면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버릇도 있었어. 도건이 손가락으로 잔디를 톡톡 두드렸어요. 이든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톡톡 두드렸어요. 나도 그래요. 알아. 이든이 비석을 다시 봤습니다. 한동안 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든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 하나가 묘소 앞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인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도건이 이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든이 잡혔어요. 빼지 않았습니다. 셋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어요. 묘소 앞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서울인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도건과 이든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비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였어요.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이었어요. 서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든 옆에 섰어요. 이든이 서울인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인이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도건이 앞을 봤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아들 이름을 봤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든이 들었어요. 뭐려? 도건이 이든을 봤습니다. 너. 이든이 잠시 도건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비석을 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도건에게는 어떤 긴 말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서울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비석을 봤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어요. 아마 쉽게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햇살이 묘소 위로 길게 내려앉았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래된 비석 위에도, 이든의 작은 어깨 위에도, 도건의 구분 등 위에도 그 빛이 고르게 닿았어요. 서울인이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줬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어요. 슬픈 것도 아니었고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 시작이었습니다.